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것처럼 브라이튼 파운데이션을 마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김한주 학생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약대 파운데이션을 이번에 졸업을 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주 학생 그러면 준비한 거 좀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브라이튼 약대 파운데이션을 무사히 졸업하고 발표를 하게 된 김한주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2020년, 그러니까 고3이 되던 해 2월에 영국 유학을 결심을 해서 고교 졸업 전까지는 IELTS 공부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파운데이션 입학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9월까지 기다리기가 좀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영어 수업을 더 듣는 1텀을 포함해서 그 3텀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3텀을 들었는데 일단 6월부터 9월까지 영어 과정을 들으면은 일단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6월에는 다 학년이 끝나는 시기도 하고 해서 일단 학교에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친구 사귀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9월에 가는 편이 조금 적응하는 거에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022년 6월에 최종 합격을 하고 어,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일반고 이과를 졸업했고 공부는 내신은 2점 초중반대 정도? 완전히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히 공부를 하려고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한 2등급, 한 1등급 나올 때도 있었고 네, 고3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IELTS는 6.5를 받고 영국에 갔는데 제출했던 건 6.0 정도였던 것 같고 IELTS를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저 웬만하면 7.0을 만들고 가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의대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이랑 되게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학생들은 되게 할 일이 많으니까 7.0을 이미 만들고 온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 수업을 면제를 받고 되게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게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권 유학 경험은 아예 없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피트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래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 우리나라에서 IELTS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왜 할 때 당연히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위주로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 왜 이게 이제 뭐 스피킹이라든지 왜 이런 에세이 준비 뭐 이런 게 좀 그죠? 좀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뭐 말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런 부분? 저는 말하는 건 그냥 뱉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저는 듣기가 더 어려웠었던 타입이라서 저는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넷플릭스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네. 영국에 가기 전에는 수업을 어떻게 영어로 하는지 다 알아듣지 막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다 보고 되게 실전에 부닥쳐서 하다 보면은 본인이 더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카플란의 코스 아까 6월에 시작을 하면서 세 텀 A 과정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파운데이션은 보통 두 텀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짧아요. 9월부터 5월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은 꼭 그 세 텀을 좀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 점수가 뭐 한주 학생이 6.5고 그다음에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이 코스를 그 투텀 하는 거하고 세텀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사실 거의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투텀이 다른 학교의 세텀 비해서는 좀 더 짧아서 굉장히 좀 뭐랄까 타이트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레벨에 따라서 이 과정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플란 수업 공부를 할 때 한 텀 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학생이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다니면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말씀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준비하고 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준비 시간은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일단 브라이튼이 어떤 도시인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일단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잉글랜드 남쪽의 해안 도시이고요. 거의 주말이나 휴일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활발한 휴양지예요, 브라이튼은. 그래서 저도 영국 유학을 결정하고 이제 도시에서 어떤 대학에서 공부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휴양지라고 하고 바닷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좀 밝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브라이튼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런던이랑 가깝다 보니까 제가 놀러 가서 느낀 거지만 이렇게 물가가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일단 외식 물가는 일단 그런 거 말하고 싶고 근처에 게티 공항이나 뭐 레일 스테이션 있으니까 저도 맨체스터 뭐 리버풀 리즈 다 다녀왔거든요. 여행하기 되게 편리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날씨가 정말 좋은 편. 이거는 뭐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느끼는 점인데 브라이튼이 되게 일조량이 높고 강수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브라이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브라이튼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살기 너무너무 좋죠. 그다음에 런던, 그다음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본머스 뭐 이렇게 해서 남부 지역이 굉장히 좀 날씨도 좋고 뭐 그다음에 영국 날씨가 안 좋다 뭐 이런 걸 많이 못 느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에 있었잖아요. 왜 여름에 이번에 굉장히 좀 더웠는데 여름 분위기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기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의 없을걸요? 저 이번에 되게 런던이 폭염으로 40도까지 올라와서 더웠다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여름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27도, 28도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한 18도, 17도 이 정도로 떨어지고 제가 기억하는 여름은 사람들이 다 해수욕을 하고 있고 바닷가에는 뭐 슈퍼 갈 때 위에 옷을 안 입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일단 되게 휴양지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수영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비치가 있어가지고 뭐 그죠 이렇게 바닷놀이를 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곳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선탠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환경 때문에 많이 오는 곳인가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텀별 수업 기간과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 첫 번째 텀은 9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윈터 브레이크가 되게 길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화학 선생님이나 바이오 선생님께서 그 중간고사를 언제 볼 거냐, 그 학생 재량에 따라서 브레이크 전에 볼 거냐, 후에 볼 거냐를 결정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후에 보는 게 더 좋다고 해서 네, 그렇게 봐서 중간고사를 이 3주 되는 긴 기간을 통해서 잘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텀 2는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이스터 브레이크가 있고 이그젠 페리오드라고 4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만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 일주일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엔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라고 해가지고 조별 과제나 이런 것을 하는 활동을 하고 네, 그것만 하면 사실상 이제 티칭은 끝이 난 거고 코스가 이제 엔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EAP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영어 시험인데
이거는 1텀에 통과를 하면은 2텀에는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EAP 테스트를 1텀에 반드시 통과하려고 공부를 하고 또 통과를 하는 게 되게 수월한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리시시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들었고 그래서 네, 너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그 EAP인데 EAP가 뭐 첫 번째 텀이면 한 1월 테스트가 1월 정도에 있었나요? 12월 초에 있었어요. 12월 3일, 4일 그 정도? 예. 그러면 9월에 가서 바로 그다음에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요구사항이 70%에 모든 요소 65% 요구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 레벨이면 IELTS 7.0 정도 레벨인 것 같은데 왜 좀 더 IELTS에 비해서 어렵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이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IELTS는 기출 문제가 구글에 너무 많고 학원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EAP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IELTS보다는 저는 조금 더 어렵게 느꼈어요. 하지만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튜터분들이 잘 알려주시고 너무 짜여진 틀에서만 말하고 쓰면은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내용은 나올 거니까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러닝도 뒤에 좀 나오나요? 아니요. 어플라이드 러닝은 여기밖에 안 적어놨어요. 잠깐만 소개를 잠깐만 아까 조별 과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한번 좀 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는 1텀 중간에 있었고 2텀 중간에도 있었고 끝에도 있었고 아니면 기말고사 보는 이후에 해가지고 2주나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3명, 4명 조를 지어서 뭐 캠페인을 소개하거나 뭐 아니면 PPT 발표를 하거나 그래서 뭐 무슨 뭐 초콜릿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재밌었던 활동인 것 같아요. 일단 첫 텀에는 일단 뭐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는 활동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플라이드 러닝을 사실은 이제 카플란에서는 좀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브라이튼, 버밍엄 이런 쪽은 학생들은 유카스 통해서 다른 학교 지원이 좀 불가능한 왜 이런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제한 인원 가지고 그 제한 인원만 또 파운데이션 통해서 약간 들어가는 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그 과정에 비해서 아예 대학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0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 해가지고 뭐 시험에 점수에 들어가고 뭐 이러진 않는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조별 과제라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파운데이션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학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운데이션의 기본 취지가 이거죠. 대학에서 얼마나 잘 그죠? 준비해서 대학을 들어갈까? 왜 이런 취지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그죠? 학습에는 그다음에 대학교 약대를 준비하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 볼게요. 네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있는데 지금 예, 지금 답변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드리면 같아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는 어떤가요? 많이 어려운가요? 질문을 드렸는데 음, 일단 기말고사 난이도가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뭐 학업 양도 1.5배에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중간고사는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지도 제공해 주시고 설명도 되게 자세히 해주시고 그래서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시험도 없이 통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과를 졸업하셨으면 사실 그렇게 중간고사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 기말고사는 그래도 단어 외우는 것도 꽤 되고 내용도 꽤 되니까 네, 공부를 좀 그래도 해야 통과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약대 파운데이션을 하셨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제 의대 학생들도 같이 사이언스를 배우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학업에서 학업 동기부여 등 장점도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화학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이 의대와 약대밖에 없어요. 지망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의대와 약대만 있었거든요. 다른 뭐 뉴트리션이나 아니면 뭐 피지오테라피 같은 거는 다른 과목에서만 함께 했었고, 그래서 어려운 점보다는 그래도 뭐 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뭐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학업 동기부여 같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글쎄요. 그래서 서로 질문을 많이 하고 뭐 숙제가 뭔지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라고, 네, 제 경험의 바탕에서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의대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긴 하는데 여기 그 브라이튼 의대를 가는 의대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대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이 과정은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들을 뭐 약대 학생들이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의대 학생이 월등히 좀 좋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죠? 차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니요. 제 기억에는 약대 학생들이 좀 더 잘했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퀵 테스트라고 그 매번 토픽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 띄어서 앉으라고 하고 시험을 보는데, 또 결과를 받아보면은 또 이대 학생들이 뭐 약대 학생들보다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네, 뭐지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화학 설명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등학교 기준으로 화학 1, 화학 2, 그다음에 일부의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A레벨 수준으로, 그 PPT도 A레벨을 바탕에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수업 때마다 PPT로 진행을 하시고, 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강의식 수업이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조별 과제나 뭐 조별 활동 이런 거에 전혀 없었던 기억이 나고, 어, 정원 약 20명, 이게 의대랑 약대를 합해서 한 20명 정도 한 반에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유일하게 주 3회, 다른 과목은 뭐 두 번이나 한 번으로 했는데 화학은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3회 정도 했었고, 퀵 테스트 이게 끝날 때마다 보는 짧은 테스트 같은 건데, 채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주세요. 너는 그 다음에 뭐 코멘트 같은 것도 적어주시기도 하거든요. 너는 단위를 잘못 쓰는 게 그런 실수가 되게 많아서 뭐 중간고사나 파이널에는 이런 거를 보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직접 전해주시면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복습을 해야 되구나 하는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 A레벨 보면은 그 초록색 바탕으로 한 퀴즈가 한 두 쪽 정도의 그 토픽 뒤쪽마다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항상 숙제로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파이널 그레이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화학이나 바이오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 하면은 저는 이런 숙제만 미리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A레벨을 읽어보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네, 저는 뭐 숙제 정도 원장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한 번만 제출을 하고요. 일단 랩 리포트는 실험 보고서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야 하는데 실험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은 한 3번 정도. 한 번은 실험에 대한 얘기만 하고 두 번에는 랩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랩 리포트를 이렇게 개요에 맞춰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튜터분들도 이렇게 페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은 한 번밖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렇게 수업 끝나고 가 가지고 "한 번만 더 봐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은 또 들어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채점을 하는 분들이 다 튜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랩 리포트가 그렇게 배점이 작지가 않아요. 35%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간고사나 랩 리포트에 그래도 자신이 있는 편이라서 기말고사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았어서 전 랩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학이 있는 부분에서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보고 어 모ck exam paper라고 모의고사식으로 중간고사에는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음 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형 같은 건 또 실제로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모의고사를 꼭 풀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은 수업에서 다른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것도 다 숙제를 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뭐 아니면 더 물어보고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본다거나 하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그 계속 이제 물어보고 왜 이런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볼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되나요? 왜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물어보고 좀 젖잡아서 이렇게 그저 물어보고 뭐 이렇게가 쉽나요? 다른 반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반은 되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일단 이게 화학원 화학2가 고등학교에선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뭐 2 년에서 2년 반 사이에 하는 과정인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개월 동안 압축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되게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웰컴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번에 어렵지 자신이 답답한 거를 되게 못 참는 저도 성격이라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랩 리포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한국에서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사실 이걸 일찍 준비하고 선행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예, 뭐 거기 와서도 해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는지. 저는 사실 제출하기 전까지도 랩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쓰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래서 인트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고 뭐 리절트, 분석, 그다음에 컨클루전까지 어떤 내용이 다 들어가면 이 점수를 줄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족을 하고 뭐 레퍼런스, 뭐 구글에서 서치를 많이 해서 양과 질을 잘 좋게 해서 많이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미리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음. 그리고 이걸 뭐 들으면 좀 애매모호하고 하겠지만 그 학교 시작할 때 항상 가이드라인 주거든요. 화학은 어떤 범위, 생물은 어떤 범위, 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다 줘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한다. 왜 이런 그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고 그걸 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많은 걸 공부하고 왜 이런 데보다도 그런 가이드라인 보고 해야 돼요. 네네.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있는데 아, 예. 문과 학생도 있었나요? 과학 과목 공부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음
저희 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어 미 고등학교에서 화학이나 뭐 생물 같은 거를 공부하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이 아예 못 풀 정도로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음 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키포인트만 잡아서 물어보시거든요, 시험지를 보면. 그래서 뭐 수업에 열심히 따라오고 성실히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이튼 약대 파운데이션은.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온라인에는 4명 정도 있었고요.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은 1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3-4명? 네, 기숙사에서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저한테 자료라든지 그런 걸 요청을 해서 좀 그죠?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하고 영어라든지 그런 걸 익숙해서 해요. 한주 학생은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뭐 이과 학생들은 뭐 물론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 영어 준비라든지 다른 준비도 같이 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랩 리포트인가요? 네, 이게 제가 쓴 랩 리포트를 좀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리절트가 보면은 트라이얼 1부터 5까지 있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과정 중에 이렇게 주제를 뽑아오는 거거든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철저히 뭐 내용을 채우고 한다면 점수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 그림에는 파이널 테스트를 본 거를 좀 가져왔는데 음 단위와 서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기말고사에는 일단 음 한국 시험에는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 가지고 맞는 것을 틀린 것을 고르고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영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서술이 되게 중요하고 키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4점이라고 표시를 했었으면 또 4점이 맞게 또 내용을 또 부풀려서 또 많이 써야 되고 네,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방향을 잡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4점짜리라고 한다면 내용을 얼만큼 적게 쓰고 많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구글에 A레벨 테스트 이렇게 치면은 퀘스천하고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저 예시를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는 이 정도의 양과 질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미리 적응을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안 쓰는 단위거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하고 이런 것도 뭐 한두 번만 이렇게 적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파이널 그래서 이쪽은 랩 리포트로 실제로 제공해서 점수를 받은 거고 여기 파이널 리포트는 실제로 화학 그 테스트를 본 거죠. 화학 과목에 대한 테스트를 본 걸 샘플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네네. 예, 그래요. 그리고 하기 전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앱 테스트라든지 왜 기본적인 그죠? 똑같은 형식으로 좀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고 파이널을 보나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번 다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화학은 파이널은 없었어요. 근데 중간고사에서 보기도 했고 일단 선생님께서 수업이랑 숙제에서 다뤘던 것만 시험에 출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험을 봤는데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수업에 다뤘던 내용들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은 특성상 외부 시험이 아니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내고 선생님이 제출하는 그죠?
만든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 내용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 자료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라든지 다른 것도 포함이 될까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만 난 열심히 하겠다. 왜 이렇게만 하면 파운데이션을 통과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중간고사 페이지인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뭐 숫자를 찾고 이렇게 확률을 찾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원자량을 계산하는 문제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점수를 좀 주기 위한 문제. 이렇게 객관식도 있었고 뭐 문장을 써놓은 다음에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다 A레벨 교재에 정말 중요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키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 볼까요? 네네. 다음은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이오는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했었어요. 바이오는 대면 수업하는 학생들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PPT로 매 수업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 기준으로 생명과학 1과 2 이거는 화학과 다르게 정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만 수업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화학보다는 어찌 보면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숙제들은 객관식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서술형 문제보다는. 그래서 토픽이 끝날 때마다 1시간, 2시간씩 잡아서 선생님께서 해설을 해주시고 뭐 질문이 있으면 되게 웰컴한 분위기로 받아주셨던 것 같고 일단 바이오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상식적으로 그 A레벨 원수 그 책을 다 보고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튜터가 강조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귀 기울여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강조하는 거 위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 뭐 숙제도 잘 하는 것이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램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딱 한 번만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업을 한 3번, 4번? 한 번은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트로, 뭐 메소드, 리절트, 컨클루전 같은 거를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둬서 거기 안에서만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이메일을 보내서 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질문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랩은 음, 배웠던 안에서 주제가 선정이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매우 넓은 시험 범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파이널해서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한 토픽마다 심한 거는 150장이 넘어가는 PPT 분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들으면서 요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PPT는 A레벨에 있는 것을 뭐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A레벨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PPT를 보는 것보다. 어쨌든 A레벨은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기본 문제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점 정리하고 매번 복습하는 게 바이오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거는 램 리포트를 가져온 건데 이게 젤에 DNA 밴드를 이렇게 비춰서 본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어, 이해가 그렇게 잘 가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구글을 서치를 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어찌어찌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A레벨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잘 그렇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어쨌든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으면 용어가 뭔지 알고 그래서 그림과 용어를 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처음에 공부에서는 이렇게 메타페이스 플레이트가 뭔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 공부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고 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수업 끝난 다음에 단어만이라도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제가 단어만 잘 알고 있으면 그래도 네 해볼 만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한정 선생님 계속 질문을 하고 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한 번만 봐서는 이해하기 되게 쉽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랩 리포트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왜 이런 것을 다 이해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 계속 이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과정 동안 생활과 학업 모두 통틀어서 제일 흥미롭거나 재밌었던 부분, 뭐 어려웠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과를 졸업했고 그래서 과학 부분 같은 거 정말 그래도 열심히는 공부하던 학생이라서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런던에 가고 뭐 뮤지컬을 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일 흥미롭거나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행 같은 게 될 것 같고 어려웠던 부분은 처음에는 영어로 소통하는 거 튜터분들도 되게 억양이 되게 다양하셔서 다 영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거 그다음에 뭐 소통을 하는 거 그랬던 게 1텀 부분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응을 하면 또 괜찮아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예, 이 생활 부분은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죠. 예. 네. 이거는 중간고사 샘플을 가져온 건데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근데 지문에서는 4번과 5번의 기능과 구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용어를 매치할 수 있어야 시험을 푸는 게 되게 유리하고 또 빨리 풀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질문 같은 경우에도 A레벨 교재에 되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되게 큰 부분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핵심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켈빈 회로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또 빈칸을 채워서 설명을 하고 서술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바이오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높은 배점에는 요구사항만 기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배점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적으려고 하고 자세히 적으려고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단 먼저 정확하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만 중요한 중요한 부분만 적어야 하는가를 구글 서치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아니면 뭐 유학원에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는 것이. 지금 이 배점이라든지 여기에서 글 쓰고 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쓰고 어떤 단어를 쓰고 해야 이 점수가 나온다. 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길게 쓰는 것보다도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쓰는 거, 그런 단어를 정확히 그죠? 요구하는 단어를 써내는 거, 왜 이런 게 포인트고요.
되나요? 다음에는 통계 과목인데 이거는 정말 어, 아, 정말 아무런 학생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과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기본적인 통계,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지만 또 공식이라는 게 다 또 시험 볼 때도 페이퍼로 제공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굳이 시험 대비를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가 있고 매 수업마다 VLE 업로드를 하는 게 통계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성실히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또 빨간색 부분을 해놨는데 통계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50%고 또 기말고사가 50%예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리포트를 열심히 작성하는 게 어쩌면 파이널 테스트를 더 잘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널 테스트가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쉽기도 하고 이렇게 어, 아래 적어 놨지만 또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음, 네, 그래서 리포트를 잘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태티스틱에서는. 어, 이것도 파이널 테스트 시험 본 거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모의고사 시험지인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A번은 뭐 그래프를 그려보고 뭐 설명을 해라 이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채점 기준들이 있어요. 정확한 타이틀을 달았느냐 아니면 스케일하고 라벨을 정확히 달았느냐 이거를 아예 제공을 해주거든요. 모의고사 시험지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리고 채점 기준이 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뭐 계산을 하고 하면은 시험 점수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확률 계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복습을 하고 또 이거를 또 튜터분들이 시험 직전에 해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가끔씩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간단한 확률 계산 문제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설문조사 방법인데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때에는 어떤 설문조사 방법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고 오른쪽에는 리포트인데 저도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압축을 해서 뭐 천자, 이천자로 써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또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제가 쓴 리포트를 가져온 건데 그 2018년에 영국에서 자살률이 방법과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건데 뭐 보시면 뭐 날카로운 물건에 찔렸다던가 아니면 뭐 낙상 아니면 뭐 점프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 뭐 돌 뭐 가셨다던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엑셀에 이렇게 긁어서 네,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이것도 다 이거는 거의 1대1로 봐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학교에서 튜터분들이. 그래서 네, 그렇게 그래프를 만들거나 그랬던 게 어려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도 다 튜터분들께서 이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외로 리포트가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시간을 써야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래요. 지금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그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학 부분에서 사실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수학은 그냥 그러니까 뭐지? 그 통계 부분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됐어요? 화학하고 생물에 비해서 몇 시간 정도 시간표에
차지했어요?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죠? 수업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약대를 할 때 사실 기본적인 수학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는 좀 필요하거든요, 약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라고 아니고 스킬 포 스터디, 포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의 일부만 배우는 데가 있고요. 하지만 노팅엄이나 버밍엄처럼 수학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는 EAP 영어 수업인데, 이것도 주당 2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 나눠서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돼요. 이거는 다른 수업과 별개로 좀 토론도 많고 발표나 강의식 수업 이렇게 다 섞어서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정원은 20명이지만 이거는 그 해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 모든 과를 다 모아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음,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음, 라이팅은 에세이 한 다음에 이메일을 전송을 하면은 자기가 피드백을 해주겠다라고 튜터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또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음성을 녹음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피드백이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렇게 에세이를 많이 쓰고 녹음을 많이 하고 보낸다고 해서 튜터분들이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자기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1텀, 2텀 끝에 2번의 시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1텀에서 스피킹 테스트를 통과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주제가 저가 잘 자신이 없었던 주제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를 받은 다음에 학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제가 시험 본 거를 이렇게 녹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뭐 주제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웬만하면 첫 번째 시험을 통과를 해서 면제를 받으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EAP는 월요일, 수요일 아침밖에 수업이 없거든요. 9시 수업이라서 되게 이 텀에는 되게 가기 싫었던 기억이 많고, 네, 그래서 꼭 웬만하면 1텀에 또 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딩, 리스닝은 카이트 시험이라고, 이게 카플란에서 주최하는 시험인 것 같은데 난이도는 IELTS보다 내용은 쉬운데 이게 대비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마땅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정 또 텍스트로 된 신문이나 이런 거를 읽고 막 듣는 것도 막 네, 시험 직전에 꾸준히 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효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질 거예요, 아마. 네,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부분도 1시간 20분 동안 에세이 하나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도 이게 IELTS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EAP 같은 경우에는 어, 동의와 반대의 주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음, 주제를 보면은 너가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 내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동의하는 의견을 처음에 구술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고 생각해 라는 거를 2분 안에 말을 해야 돼요. 스피킹 시험을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IELTS보다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구글 IELTS 토픽 사이트에서 많이 이렇게 어떤 토픽을 받아도 연습을 잘 하고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2텀에 공부할 때는 친구랑 1대1로 연습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음성을 녹음을 해서 튜터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한 다음에 뭐 꾸준히 이렇게 의기사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는 이게 그 라이팅 관련해서 이게 피드백을 보내준 건데, 이렇게 몇 자를 썼고 뭐 클리어한 포지션을 밝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평가 기준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게, 틀에 맞춰서 작성만 하면 라이팅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워낙 시간을 많이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EAP는 첫 번째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피킹 연습을 할 때 친구랑 했다고 했잖아요. 기숙사에서 친구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연습을 하셨어요? 아, 이게 이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희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만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12층까지 있었는데, 그 동이 전체 다 그 해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층 어디를 가서도 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 제 바로 앞방에 사는 친구랑 연습을 많이 되게 했었거든요. 둘 다 1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네, 둘 다 정말 열심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떨어진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킹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스피킹 때문이었고, 뭐 다른 네. 부분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스피킹은 상대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익스텐드 프로젝트는 이것도 그 점수를 합산하는 데 들어가요. 파이널 그레이드에. 그래서 이것도 주당 2회 대면 수업을 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다른 거는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뭐 헤딩,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가장 뭐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이런 거를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에세이 제출 전에 되게 여러 번의 피드백을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5분 단위마다 끊어가지고 되게 봐주시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주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튜터분들께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시고 그랬던 아 그렇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크게 어려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리플렉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리포트를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평가의 일부예요. 이게 4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기 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 튜터랑 줌 통해서 1대1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너가 점수를 좀 더 받으려면 뭐 디자인을 이렇게 채우고, 아니면 뭐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더하고, 뭐 레퍼런스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피드백에 의지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음, 이게 이 페이지는 포메티브 에세이를 말한 건데, 이렇게 1번을 보시면 익스텐드 프로젝트의 토픽이 뭐냐, 그 다음에 2번은 뭐 어떤 이유로 이런 토픽을 추진을 했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해서 자연스럽게 틀을 잡아갈 수 있게끔 포메티브 에세이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렇게 긴 에세이를 처음 써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헤딩을 적고 뭐 이런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이게 다 그 서메티브 에세이를 최종 쓰게 될 개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포메티브 에세이도 어, 점수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실히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 포모티브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왜 이런 테스트라든지 에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머티브라고 하죠. 이제 시험에 반영이 되는 왜 테스트를 나중에 그다음에 여기는 그 패스만 하면 되는 거죠. 40% 패스만 하면 다른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아, 아니에요. 이것도 그 스태티스틱 바이오캠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4개의 점수를 합산해서 그 65% 이상 65%. 넘어야 네네. 요구 예. 점수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40%를 무조건 넘어야 돼요. 익스텐드 프로젝트는. 네,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학에서 계속 하고 있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익스텐드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L레벨에서도 뭐 EPQ라는 게 있거든요. 익스텐드 프로젝트 뭐 이렇게 EPQ, 익스텐드 프로젝트 가지고 그 에세이를 쓰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최근 한 4년, 5년 전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차이가 너무 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준비를 대학에서 하는 걸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그죠 대학교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죠 미리 좀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여기도 할게요. 이거는 서메티브 에세이에 관한 건데 음, 이렇게 이거에 그 저의 그 리포트의 토핑이 이거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적과 개인적 차원에서 치료가 중요하냐 아니면 예방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를 전공에 관련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썼었고요. 그래서 점수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나 제 주변을 보면은 레퍼런스의 양과 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지식만 기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구글에 설치를 해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다 수업 기간에 가르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0개 이상을 다는 것이 그래도 한 70점, 75점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토픽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야겠지만 그래서 궁금한 것은 항상 질문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데드라인을 안 지켜서 손해를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며칠까지 제출을 해라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하고 나서 발표도 따로 하셨어요? 네, 발표도 개인당 10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영국에서는 표절이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카스 쓸 때도 뭐 썼던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도 그 조금 다른 데서 내용 가져갔다든지 그런 것도 자동으로 걸려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데서 가져왔다면 얘기했던 것처럼 레퍼런스 정말 잘 적어놓은 거 이걸 어떤 내용이냐보다도 어떨 때는 레퍼런스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평가할 때 이런 논문 인용 비율 가지고 대학을 또 평가를 하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뭐 그죠 채용했는지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프렌시는 이거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대학교 1학년 때도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철저하게 좀 지키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인터뷰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브라이튼 대학교에서는. 왜냐하면 파이널 테스트 이후에 10분에서 15분간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 뭐 약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환자의 정보를 컨피덴셜하게 뭐 유지를 해야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다음에 음, 개인 또는 단체 활동 중 선호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셨던 것 같고, 뭐 조금은 더 개인적인 질문, 뭐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 그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나 또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에 질문을 하세요. 막 한 두세 개 정도. 그다음에 시나리오 내용은 실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 안에서 동료 학생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동료 학생들에게 뭐 약사의 뭐 리스폰시빌리티나 아니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인터뷰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자세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답변을 되게 짧게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자세히 최대한 길게 말하는 게 어 그래서 좀 더 인터뷰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전에 제공해 주는 수업이 있는데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서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과다한 긴장 불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번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되게 프리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 대답이 되게 마음에 드니까 너 약대 리스트에 네 이름 올려놓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네, 그래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인터뷰를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카스 쓰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자료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습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뭐 나인 스탠다드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외에서 하거든요. 심지어는 의대 것도 한번 달라고 해 가지고 하고 뭐 이러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분위기는 인터뷰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어 인터뷰를 본다고 말을 했던 게 거의 2 주에서 한 1주 반 전? 실제 인터뷰. 그래서 인터뷰를 거의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그전에도 그 유학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들을 그래도 꽤 본 편이라서 괜찮았는데 예 그래서 뭐 아마 다음 과정에서도 이런 어 유형의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어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그래도 영어를 자신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구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인터뷰는 크게 집중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도 주셨는데 "인터뷰 후에 페일된 학생이 있었나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인터뷰는 뭐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음. 그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버밍엄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도 거기도 버밍엄을 개런티하고 그다음에 유카스 지원해서 다른 데로 가는 서포트를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고 왜 이런 분위기 거기는 아예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질문이 작년에 있던 질문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시나리오는 아예 똑같은 것 같아요. 버스 아닌데 그때는 기차라고 얘기했던 거 빼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여기 예. 여기에서 그죠. 브라이튼 대학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죠. 이런 부분에 알고 있느냐,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비밀 유지라든지 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크 정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예, 아 여기 이거는 뭐 예. 다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것도 제 기숙사 방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다고 이게 브라이튼 시내를 비추고 있고 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냈던 저는 주방을 쉐어하는 방에서 살았는데 정말 그래도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주방을 공유하고 이런 게 영국에 가기 전에는 좀 무섭고 뭐 좀 거리낌이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아래 사진 보시면 다 친구들이랑 뭐 생일 파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동에 그 같은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웬만하면 그 카플란 기숙사를 가시는 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업을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뭐 바다에 가서 뭐 사진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같이 놀러를 가기도 하고 음, 음. 네, 정말 잊을 수 여기 없는 추억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예, 학생들 국적이 어떻게 돼요? 어, 제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뭐 홍콩 친구들도 있었고 대만 아니면 뭐 러시아, 유럽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랍 국가 뭐 모로코, 알제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네, 정말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유럽 국가들 빼면은. 음, 지금 브라이튼은 해변이고, 그죠? 아, 기숙사네요? 네, 이건 그 왼쪽은 제 기숙사 방, 저 6월에 그 방에 짐을 빼고 나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되게 어려서부터 배웠기도 했고,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친구 따라서 이렇게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여기서 봤던 얼굴들이 다 대학교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네, 서섹스 대학교 가서 축구를 한 건데, 음, 네, 이렇게 축구를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왼쪽은 이게 브라이튼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면 정말 아셔야 하는 정보인데 이게 되게 여기서 브라이튼에서 라멘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줄을 서서 되게 먹고 그런 중인데 브라이튼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밑에는 세븐 시스터스인가요? 네, 세븐 시스터즈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그다음에 네. 걸어 가는 것도 한 15분? 네, 그래서 네, 브라이튼은 정말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 같아요. 왜냐하면 공항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그래서 네,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뭐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추억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요. 뭐 기억나는 여행지 뭐 있으세요? 영국에서? 음, 저도 맨체스터, 리즈 다 가봤지만 그래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건 이 세븐 시스터즈. 왜냐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안가 절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직접 보기로 하면 되게 웅장한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세븐 시스터즈 한 달에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혼자라도 버스 타고 음악 들으면서 막 그렇게 이 자활밭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이런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셨어요? 주말에는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집에서 쉰다거나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방에만 있으면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어디 가자고 제안해 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팁을 정리한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면은 카플랑 기숙사에 사는 것을 그래도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다 짜여져 있는 시간표이긴 하지만 예습까지 하다 보면은 되게 여유가 없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예습까지 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수업 후 복습만 철저히 특히 워크शी트 집중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축구나 뭐 센시스 뭐 가는 거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알게 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 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자기가 하는 만큼 얻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카플란 파운데이션 기관에서는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은 뭐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뭐 자기가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려움 갖지 말고 도움 요청.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사람상 유학원에서도 뭐 약대를 이미 진학한 선배들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동료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을 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유학원 귀찮게 좀 만들어야 되고요. 선생님 좀 귀찮게 좀 해야 되고요. 왜 그런 학생들이 항상 좀 성공을 하고 자신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좀 더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죠? 물어봐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국 교육하고 굉장히 좀 한국 교육하고 좀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하는 습관으로 좀 지식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Q&A 거의 Q&A를 많이 해서 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뭐지? 그 많은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분 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5분 여기 정도? 예, 예. 브라이튼 대학 근처에 한인식당이나 아시아 슈퍼마켓 있나요? 질문해 주셨는데 아시아 슈퍼마켓 정도는 시내에 4-5개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지만 뭐 살 수 있는 소스들이나 뭐 재료 등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아는 거는 브라이튼에는 한인 식당은 그것도 한 2-3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한인 식당보다는 거의 뭐 홍콩식 맛집 이런 데 가 가지고 딤섬 먹기도 하고 뭐 쌀국수 이런 거 좋아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면 되게 맛있는 식당도 많으니까 네 그런 거를 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한주 학생은 혹시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하고 점심, 저녁 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요? 학기 중에는 제가 원래 아침을 먹는 편이 아니라서 커피만 마시고 점심에는 식당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햄버거, 파스타 뭐 이런 거 먹고 저녁에는 제가 그래도 요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거의 웬만하면 재료를 사서 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양하게. 그래요. 도서관은 24시간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이 시험 기간에는 24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그래도 한 12시, 1시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가는 캠퍼스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시내에도 도서관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주로 그 캠퍼스에 있는 데 말고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요. 그래요. 혹시 뭐 그죠? 뭐 너무 질문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죠? 곳곳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한주 학생 백그라운드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생이 작년에 졸업했던 학생은 실제로 문과 출신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도 좀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잠깐만요. 경험을 토대로 향후 약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약대 파운데이션, 브라이튼 약대 파운데이션을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근데 저도 네 약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브라이튼을 선택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도 어느 도시에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브라이튼 시험 난이도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생활 면에서도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되게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브라이튼 약대 파운데이션. 음. 혹시 한주 학생은 성적도 좋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러셀 그룹의 약대 뭐 이런 데도 있었는데 브라이튼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 영국 약대를 선택하게 된 이상 그렇게 학교의 레벨과 랭킹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어쨌든 제가 5 년, 6년 살아야 되는 동네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활발하고 좀 날씨도 좋고 바닷가도 있고 제가 좀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음 네 그래서 브라이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약대를 선택하셨어요? 왜 약대로 가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약학과가 제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약사라는 직업이 음, 그다음에 뭐 약사가 가지는 뭐 전문성이 있고,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약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또 그런 게 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약대 진학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약학을 공부하고 지금 파운데이션을 가고 그다음에 질문 많이 하고 뭐 이런 성격들이 굉장히 좀 어울린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질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인터랙트 한다든지 사람들 사이에 교감을 한다든지 어울린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약사의 기본 자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사이언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질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부디 좀 즐거운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학생들 도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그리고 공지 하나 해드리면 한주 학생도 내일 시간 되시면 제 학생이 내일 그 노팅엄 졸업생인데 그 약대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다음에 영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약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굉장히 좀 좋은 성적으로 마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대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꼭 내일도 한번 참여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